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작전부 35호실 일명 대외정보조사부입니다. 그리고 정찰총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증인이 정찰총국에서 수행하셨던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찰총국은 공식적으로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보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보국에서 수행하는 일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 북한 노동당 통치자의 최종 목적은 남조선에 대한 흡수 통일, 적화 통일입니다.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보 공작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그 업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북한은 저 나라가 생겨서부터 수령 왕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수령에게 보고해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 김정은 때 똑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습 체제라고 하는 거죠. 특히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되면서부터 당의 유일적 지도 체제라는 이 유일적 지도 관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가지고 통치자에게 직접 보고해서 결론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당의 임무이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찰총국 역시 특별한 기구로서 김정일 때도 같았고 현재 김정은에게도 같았고 철칙이죠. 보고 없이는 0.01mm 사업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네, 증인의 그 관계를 좀 묻고 싶습니다. 증인이 김일성, 김정일 또는 김정은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서 증인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 있어야 제가 말하는 그 의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에 걸쳐서 그 통치자,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특별한 선물을 다 받았고 또 특별한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귀순 전까지 북한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네, 앞에서 그 정찰총국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김정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한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증인은 혹시 직접 김정은과 소통을 하거나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김일성과 접촉했고 기념사진도 찍었고요. 김정일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공작적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정은과도 그랬고요. 그래서 보고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제 업무에서 제 이름으로 직접 이제 김정일 시대 때는 김정일이 한 대 했고 김정은이 때는 김정은이 한 대 했고 그래서 보고서를 올리면 제가 해가지고 직접 내려줘 저한테 그렇게 일했습니다. 네, 김정은과의 소통을 하면서 혹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나 논의들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정보국과
저 국가 보위성은 서로 공유하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보위성에 대한 해박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가 대화 과정에 뭐 관리소 내부가 어디로다 이런 말은 할 필요도 김정은이가 느끼지 않고 단지 통지서를 통해서 이제 측근들 한데 김정은이가 보내주는 통지서가 있어요. 거기는 국가 일꾼들 정책에서 비정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는 받아본 적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물어볼 필요를 우리로서는 느끼지 못하지요. 북한 체제라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계에 뭐 200개 나라 남아되지만 북한과 같은 특이한 정치 밑에 수령 절대주의로 국가가 작동하는 나라는 오직 북한이라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은 수령의 나라로서 수령의 통치 밑에, 통치라는 건 뭐냐? 하나부터 100까지 수령에게 보고해서 그 결론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북한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작동하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위성이나 무력부나 이 정찰총국이나 이런 국가 지탱의 핵심적인 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부 부처들이 다 보고 체계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수령의 유일적 지도 체제의 확립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말한 것처럼 저 국가 보위성의 임무라는 건 뭔가 하면 국가 헌법 영내에서의 헌법이 아니고 김정일 때는 김정일, 김정은 때는 김정은이 우중에 기초해서 그 체제와 수령을 보위하기 위한 그 특별한 반탕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령의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적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정치범 관리소 대상자들입니다. 하면 이 정치범 대상자들은 어떤 부류로 택하냐? 첫째가 수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로 체제 전복도 체제 전복이지만 수령을 반대하는 것, 즉 수령 제일주의, 세습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 제1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전복, 체제 전복을 위한 사람들. 세 번째, 적성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면 이 부류의 사람들은 다 묶어보면 뭔가 가장 북한에서 위험이 되는 사람들이죠. 정치 세력이면 정치 세력, 집단이면 집단, 개인이면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 통치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정치 세력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고 중에서도 이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자들에 대한 보고는 건당으로 안 하는 게 범죄입니다. 보고 안 하는 게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께서는 자본주의 세상의 탯줄을 끊어가지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자본주의 체제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유엔 제재로부터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위 당 간부의 경우에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이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간부하면 북한에서는 최고의 당 간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각 도시 군당, 성중앙국, 군부의 정치국 일꾼, 보이성 정치국 일꾼 이런 사람들이 당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간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 사법적 통제, 도덕적 통제를 너무 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처럼 당 간부나 1인 사람들이 잘못된 특히 정치범 수용소 대상으로 될 정도의 죄를 범하면 그건 특보로서 김정은한테 보고됩니다. 응? 보고됩니다.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하냐? 신뢰가 한번 들죠.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이다 하면요. 자, 제가 신뢰를 듭니다. 당중앙위원회 과장이다. 그래서 이제와 같이 수령 제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어요. 하면 김정은이 한데 보고됩니다. 김정은이 한데. 하면 그 사람은 본부당 중앙당 본부당 회의에서 출당, 우선 조선노동당에서 출당시켜요. 출직, 직무에서 해임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보내요. 지방으로.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면 보위부의 당에서 지시줘 가지고 조직지도부 8과에서 지시 줍니다. 보위성에 지시 주면 그 해당 지역 보위성에서 중앙 보위성에서 나가가지고 이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 그 심의하지요. 심의. 그래서 재판까지 걸칩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직결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속에 이제 그 재판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래요. 정치범 수용자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거 아닙니다. 과정은 다 걸쳐요. 수사 확정, 예심, 재판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재판에서. 전번에 장성택 부장 재판할 때 노동신문에 난 거 봤지요. 특별재판소. 그게 바로 보이성 재판국이에요. 재판국.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보이성 임무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성에서 진행되는 형사 수사 확정이나 예심이나 재판 판결까지는 북한 헌법 영역에 속해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보이성 내에 존재하는 헌법이에요. 그 헌법은 뭐냐? 수령의 우중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우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법에 의해서 재판 판결까지 받는 거지요. 다른 형사 재판에는 판사, 변호사가 있지만 직결소에 가는 대상에 대한 이제 그 재판할 때에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성 내에서의 형법 절차를 걸쳐가지고 판결까지 받은 죄인이 판결될 당시에 북한 공민권은 박탈됩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소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김정은한테 보고되는데 뭐 계속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요지는 일단 북한 당 최고위 간부들의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경우에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사인이 있어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김정은한테 보고가 되죠. 절대적으로 보고하는데 이 직무가 높을수록 그것은 더 엄중하게 보고돼서 결재를 받고 집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증인은 2013년에 북한을 탈출하셨습니다. 탈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부터 진짜 매해 특별 선물과 일상에서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잘 자란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북한에서는 수령의 정치적 신임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탈북한 곳은 2013년 12월 장성택 부장이 김정은에 의해서 초단됐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로.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저도 김정은이 대를 이어서 충성했던 사람인데 저거는 야수적 기질이 차고 넘치는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김정은이한테 환멸을 느꼈어요. 두 번째, 장성택 부장은 저와 그 30년을 같이 이제 정말 형제 이상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대단하니까 제가 김정은이 처형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자식과 함께 왔습니다. 네. 그러면 탈북하실 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셨고 아들 한 명은 못 왔죠. 그러면 아들 한 명은 북한에 아직 저 살고 정치범 있습니까? 수용소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드님에 대한 그 안녕 잘 지내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관리소에 갔으니까. 예, 오늘 이제 북한 정부와 김정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혹시 증인과 증인의 가족 또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탈북민에 대한 처형 처리 방법이 이제 각이에요. 이제처럼 황장엽 선생 왔을 때는 황장엽 선생 가족 전체가 뭐 처형할 정도까지 불이익을 받았지. 그처럼 북한에서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처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뭐 처형하는 그 대상의 범주가 넓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의 운명적 결단을 한 데는 제가 사소하게나마 가족을 걱정하고 혈육을 걱정했으면 못하지요. 그러나 그런 결단이 그 자유통일로 이어지는 그런 희망,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뭐 제가 이런 말하는 거 볼 수도 없고 듣을 수도 없으니까 부모로서 혈육으로서 다소나마 이겨내고 만나자.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